언론 참 답이 뭐가 답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나는 앞으로 상당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될 거라고 보는 게 저절로 매체가 우선 많이 생기잖아요. 매체가 많이 생기면서 경쟁을 하고 그 경쟁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정말 적을 때는 담합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정부가 어떻게 하고 했는데 지금 매체가 지금 워낙 많아지니까 이제는 누가 누구를 컨트롤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시장 논리에서 상당 부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광고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루고 할 텐데 이 방송보다도 나는 한 번은 내가 영국 언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영국 언론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한국 언론에서 자기 이야기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기자들에 대한 재교육이 왜 이렇게 없냐.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말하자면 좀 산다는 국가치고 이렇게 기자에 대한 재교육이 부실한 나라를 자기 못 봤다. 자기 한국에 와서 좀 있으면서 깜짝 놀랐다. 무식하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두 번째는 편집과 광고가 왜 이렇게 붙어 있냐.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 편집과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고 심지어 작은 신문 같은 데는 아예 편집국장이 영어까지 광고 영어까지 하는 이런 정도의 국가에서 이게 언론이 제대로 쓴다는 것이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내가 참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점점 매체가 또 한편으로 많아지면서 더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거야. 광고 문제, 이 수입 문제. 결국은 그리고 지금 방송조차도 완전히 가가지고 시청료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걸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광고 수입으로 운영하는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청률 자체에만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더 자극적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가버넌스 구조보다 말하자면 정부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그 문제는 나는 머지않아 해결이 될 거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노조가 결국은 방송을 갖다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조가 장악하려든 정부가 장악을 하든 간에 결국은 그것이 이 시청자나 독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결국은 채널을 돌리게 돼 있고 그만큼 채널의 다양성은 지금 확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보다도 오히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 그 기자들에 대한 재교육의 문제라든가 또 그다음에 단순히 무식하다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기자들이 엄청 똑똑하고 다 그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인사이트 새로운 어떤 그 자기 나름의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못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지적 수준이 되고 나면 좀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되고 나면 진짜 도사를 한 사람 만나느냐 안 만나에 따라서 확 바뀌어버리거든 생각이.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로 저도 몇 번 그 경험을 했거든. 우리 사회에 도사들이 있어요. 그 도사들이 하나 예를 들면 이야기 남기면 재밌는 이야기니까. 금융을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금융 가지고 저도 금융 책도 보고 해가지고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온갖 금융이 이렇다 다 이야기를 하는데 내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정말 도사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딱 만났는데 내가 만나니까 내가 이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금융 때문에 날 만나더니 뭐라고 밥 먹다가 금융은 말이에요. 하수구예요. 하수구. 그 순간에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정신이 번쩍 들고 그냥 꼭 우리가 산을 올라가다 보면 이 7부, 8부로 올라가다가 등성이에 딱 올랐으면 그 앞에 산 너머의 동네가 다 보이잖아요. 그 한마디가 내가 금융이라는 것이 눈에 와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양반이 금융은 하수구예요. 하수구.
하수구에서 냄새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금융만 들여다보고 있어도 돼. 하수구에서 냄새가 나느냐, 하수구 물이 얼마만큼 혼탁하고 그게 뭐가 실려오는지를 보면 우리 경제에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당신 감 잡을 수 있어요. 그날부터 내가 우리 경제보좌관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금융 상황을 보고하라고 했어요. 돈의 흐름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흐름을 보면은 모르는 게 그 안에서 다 보이는 거야. 주택시장이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누가, 지금도 말하면 마찬가지예요. 유동성이 얼마나 많아지고 그 돈이,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구조가 불안하다는 이야기고 투자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고 뭐고 저런데 지금 하루에 5조, 6조 원 지금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지금도 이건 벌써 가가지고 투기 세력이 그만큼 투기 장세가 더 커졌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자들도 굉장히 이렇게 연말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씩 재교육을 하다가 재교육이 딴 겁니까? 가다가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재교육이거든.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누구 한 사람 딱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하다가 자기가 공안 맞는 사람 하나 딱 만나면 그게 세상을 갖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재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럴 기회를 기자들한테 줘야 된다는 건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문제고 광고 문제는 더더욱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점점 여기가 뭔가 하면 리딩하는 기능은 없고 자꾸 팔로잉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민심을 따라가고 민심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걱정이다. 예, 이런 게 더 걱정이다. 이걸 어떻게 지금 이런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 격차, 노동 시간 집중 뭐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집중도가 떨어졌는데 근데 노동 시간은 진짜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동 시간 플러스 커뮤팅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지옥 같거든요. 세계에서 멕시코하고 몇몇 나라 다음으로 우리가 그리고 그 눈물이 날 정도로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우리가 여성한테 무슨 임산부 뭐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그 피해를 입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유산되고 하는 경우가 내 주변에도 바로 있었거든.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안 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힘들게 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임금 격차 문제는 이거는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나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연대임금제로 가야 되고 연대임금제로 가려면 뭐로 가야 되는가 하면 산별노조 단위의 교섭 이쪽으로 자꾸 몰아가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노조가 겁이 나니까 지금 정부가 안 하고 있는데 유럽식의 산별교섭 체제로 가지 않으면요. 우리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금 격차가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협력 하나 내려갈 때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정말 형편없어지는데 지금 세계에서 말하자면 모 그룹의 근무자하고 지금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 가장 적용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정말 창피할 정도로 이 부분은 정말 한국의 진보 세력이 스스로 다듬어야 돼요.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라는 것이 진보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인데 스스로 그 가치 자체가 지금 실현이 안 되는데 대기업 노동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 더 주라는 거거든 저쪽에. 근데 더 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노동임금이라는 게 기업에서 줄 만한 포션이 있는데 그 포션을 갖다 이쪽에다 똑같이 퍼줘가지고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데 결국은 지금 노동임금을 나누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같으면 학교에 학생들 등록금 도는 건 빤한데 국가에서 보조 도는 것도 빤한데 지금 가가지고 비정규직 교수한테 지금 학교가 그 돈 더 버주라고 하면 학교는 망하고 없는 거예요. 결국은 비정규직 교수하고 교수의 임금 격차가 지금 뭐 심한 경우에는 4배, 5배가 나고 3배, 4배가 나는데 그걸 맞춰주는 거는 지금 기존 교수의 임금을 갖다가 상당히 나눠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섭 단위를 전체를 통틀어서 교섭을 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교수만이 학사에 참여해가지고 정규직 교수만이 가지고 협상권을 가진 이런 구조에서는 이게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모기업하고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기업 근로자밖에 더 있어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전혀 여기에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가벌 관계로 해가지고 협력회사 사장들도 그 임금 협상에 나설 수도 없고 이 구조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면 교수 이걸 전부 다 이쪽을 다 키워서 해주듯이 산별체제의 그 협상을 갖다가 하게 하면은 지금보다는 하여튼 좀 나은 체제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그렇게 되면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도 없어지죠. 우리가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고 그렇게 유연성 없는 국가가 돼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비정규직이 있어도 괜찮은 나라가 돼야 되지. 그죠? 그런 거고. 지방자치 문제는 제가 따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형태의 그런 지방자치가 돼서는 안 되겠죠.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그래서 사실은 지역사회 권력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분권을 시켰는데 그 분권이 지역사회에 내려가가지고 일종의 과도독점, 과도체제나 독점체제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시민사회로 이제 가서 시민사회가 주도권을 행사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한국이 지금 지역사회 권력구조가 어떠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스타디가 참 안 돼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런 데 관심이 좀 생겼어요. 이 문제는 제가 따로 한번 왜 그런가 하면 제가 4번째, 5번째 강의를 조금 바꿔가지고 보충성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내년에 지방선거니까 이 결국 보충성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지방자치 문제를 마지막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따로 뭐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손학규 씨가 이게 저녁에 참 카피는 잘 뽑았는데 이 컨텐츠를 못 채웠어요. 컨텐츠를 못 채웠어요. 내가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 사실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녁이 있는 삶 속에 다. 내가 그거 나왔을 때 저거 정말 참 멋있게 뽑았다. 누가 뽑았는지 참 멋있게 뽑았는데 나중에 내용이 없어. 그래서 참 답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가세가 우리 사회에 왜 쉽게 이야기할게요. 이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시작됐어요. 원래. 왜 행정 편의주의인가 하면 보유가세를 높게 적용하려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어세스먼트 말하자면 평가가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정확해야 되거든.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정확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조세 저항이 적어요. 원래 보유가세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다 못 드렸는데 보유가세는 조세 저항이 높이면 조세 저항이 그만큼 강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보유가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갖다 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항이 심한데 이 어떨 때 저항이 더 심한가 하면 평가가 같은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이쪽은 갑자기 한 5배가 올라서 50억이 됐어. 그런데 똑같이 세금 내라고 하면 10억짜리 사는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난다. 그래서 그 어세스먼트가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국도 어느 정도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미국도 정확도가 한 75%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은 그동안 너무 형편없었거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락내리락하고 동네마다 이 청수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뭡니까 그 전망에 따라서 다르고 막 이러니까 이걸 정부가 따라잡기가 힘드니까 보유가세를 낮게 해놓고 그런데도 세금은 걷어야 되겠고 하니까 뭘로 때려버리는가 하면 거래가세에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너 돈 남겨 먹은 데 대해서 때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전산화가 다 됐거든 이미. 전산화가 작업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지금 부동산을 지금 실거래가로 등기부에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사고 팔 때. 그걸 위반하면은 지금 그 법률 위반이고 공부를 위조하거나 허위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건 벌금이 내려집니다. 그럼 범법자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이미 법원에 다 통보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거래 가격을 굉장히 정확하게 미국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지금 할 수 있는 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세제를 안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행정 편의주의에 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현금의 그 인프라하고 물론 막 그렇죠.
인프라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또 한편으로 가가지고 개인 주머니에다가 돈 넣어주는 거 우선 답답하니까 거기 보조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한가 하면은 두 개가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가지고 인프라가 앞서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프라에 관한 투자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엄두도 내질 못하고 가가지고 전부 가가지고 선거 나올 때 일종의 가가지고 주머니에 돈 넣어주는 것부터 자꾸 먼저 하는 거야. 청년 수당에다가 무슨 저 최저임금에다가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 인프라는 언제 갖추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대학 같은 데 등록금 문제는 이거는 그렇죠. 교육 못 받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당연히 있지. 그 대신에 교육 못 받는 사람이 우리가 교육체제에 갖춘다면 내가 아까 예를 들어서 그걸로 갖췄는데 뭐를 갖춰줘야 되는가 하면 그야말로 평생교육체계가 더 중요해요. 평생 말하자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면 가서 교육받고 기술 배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을 누가 운영해 줘야 되는가 하면 국가가 운영해서 거기서 내가 실업자가 되더라도 실제로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용돈까지도 주는 그럴 때 용돈을 주라는 거예요. 용돈도 주고 말하자면 교통비도 주고 해가지고 거기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생산적인 활동과 연계가 되게 해야지 지금 말하자면 내수를 살린다라고 해가지고 돈 넣는다는 이런 아주 모호한 그리고 그 효과도 알 수가 없는 이런 정도의 그래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하면은 진짜 매표행위라는 그 욕을 들어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솔루션이 있으면 벌써 해결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긴 세월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뭔가 하면 결국은 시민사회가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젊은 세대, 미래 세대를 키우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분권이라고 봅니다. 분권. 그래서 내가 그 분권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의 주인이 돼서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분권은 엉터리 분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따로 한번 제가 이야기 드리겠고요. 잠깐 거기서 분권이라면 지방자치도 예, 지방 분권과 분산을 다 포함한 권력의 분산은 행정인 분산인 분권은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내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촛불에 이제 그 말하자면 스타일은 좀 달라졌죠. 수기민주의인데 제가 요즘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기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수기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수기민주주의를 10년 동안 운동을 해왔는데 진짜 이거 아니거든. 이런 식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수기민주의라는 것은 수기가 작동해야 되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이야기하라고 해가지고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기라고 하는 수기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미래적 대안까지도 정치가 오염시킬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드릴게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연장 근무라든가 이런 것도 아까 이야기한 거 그거는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업의 비용 문제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와 관련해서 연장 근무를 줄이면서 그 소득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가장 지금 장애 요인이 돼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